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 같은 사연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 혼자 산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처음엔 저도 시골집을 정리하고 도시에 올라가 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형편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남편이 손수 지은 집이라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벽마다 손때가 남아있고 마당에 감나무도 남편이 심은 거라 도무지 떠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들은 결혼하고 도시로 갔어요. 며느리도 그 근처 회사에 다닌다더군요. 결혼 초에는 명절마다 내려왔죠. 손에 과일 한 봉지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던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길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오던 게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요즘은 집안이 너무 조용해요. 새소리나 바람 부는 소리 말고는 들리는 게 없어요. 텔레비전이라도 켜두지 않으면 사람 사는 소리가 전혀 없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곤 해요. 그 나무에도 이제 감이 별로 안 열려요. 작년엔 가지가 말라서 베어냈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 힘이 붙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 결혼했을 땐 전화를 자주 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웠죠. 그런데 요즘은 전화벨 소리가 뜸해요. 제가 먼저 걸면 바쁘다고 금세 끊어요. 며느리 말투가 딱히 싸늘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예전처럼 따뜻하지가 않아요. 제가 괜히 예민한 걸까요?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쯤 가면 작은 선산이 있어요. 반 옆에 붙은 조그만 산이에요. 그곳에는 남편의 묘 하나가 있죠. 남편이 떠난 뒤로는 제가 혼자 돌봤어요. 봄이면 풀을 베고 제사철이면 향을 피워요. 누가 보면 별것 아닌 산이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에요. 작년 가을엔 선산에 다녀오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심하게 부어서 한동안 걸을 수가 없었죠. 그때 처음으로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실감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약도 사러 못 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말았어요. 바쁠 텐데 괜히 신세질까 싶었거든요. 결국 동네 아주머니가 약을 사다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며칠을 굶었을지도 몰라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문득 겁이 났어요. 제가 만약 크게 다치면 누가 챙겨줄까 싶었죠. 그래도 마음 한켠엔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오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그 뒤에 곧 알게 되었죠. 그날도 저는 선산에 갔어요. 남편 제삿날이 다가오니까 미리 풀을 좀 베두려고요. 낫을 챙기고 장화를 신고 산길을 올랐죠. 요즘 비가 잦아서 땅이 질퍽했어요. 평소보다 미끄럽다 싶었는데 그만 발이 헛디뎌 굴러떨어졌어요. 순간 머리가 쨍 울리더니 허리랑 어깨가 동시에 부딪혔어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세워보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끊겼어요. 일하는 중인가 보다 싶었죠. 다시 걸까 하다 말았어요. 괜히 바쁜 사람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혼자 산을 내려오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다리가 덜컥거려서 비탈길을 잡고 내려왔죠. 마침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어이쿠, 어쩌다 이래요? 그분이 저를 부축해서 차를 불러주셨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당분간 움직이지 말고 입원하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집엔 불도 켜져 있을 텐데, 닭은 어쩌나 밥솥은 그대로일 텐데. 그런 걱정이 밀려왔죠. 입원 실은 4명이 함께 쓰는 병실이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아주머니 셋이 있었는데 다들 보호자가 오가며 챙겨주는 모습이었어요. 옆 침대에 있던 분은 남편이 하루 3번씩 들렀어요. 약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사오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괜히 철렁했어요. 이번 첫날 밤에 아들에게 전화를 또 걸었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받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깐의 정적 뒤에 그 한마디가 들렸어요. 제가 다쳤다고 하니까 놀란 목소리로. 아이고, 어떡해요. 일단 잘 쉬세요. 그러더니 전화를 금세 끊었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죠. 그 다음 날도 병문안은 없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오겠지 했는데 주말이 지나도 조용했어요.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고개가 돌아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올 사람은 없었어요. 간호사가 물리치료실 안내를 해주면서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묻는 순간 얼굴이 화끈했어요. 아, 멀리 살아서요. 그렇게 둘러댔죠. 그날 밤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병원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한쪽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고 팔엔 주사줄이 꽂혀 있었어요. 고요한 병실 안에서 기계음만 들리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도시에 올라가 살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하지만 그때도 마음 한쪽은 아들을 변명하고 있었어요. 바쁜가 보다,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 다쳤다 하면 하루쯤은 들르지 않을까요? 며칠 뒤 같은 병실 아주머니가 제게 귤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자식이 멀리 사시나 봐요? 저는 그저 웃었어요. 멀죠. 아주 멀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나자 병원비가 제법 나왔어요. 하루하루 늘어나는 영수증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병원 직원이 퇴원 날짜를 물었지만 의사는 아직 퇴원은 이르다고 했어요. 다리뼈가 덜 붙었다는 거예요. 며칠 더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엄마가 조금 더 입원해야 한다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더 계셔야 돼요? 의사 말로는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한대.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묘하게 차가운 말투였어요. 며느리가 그날 밤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꽤 될 것 같아. 그럼 카드로 결제하세요. 다음 달에 좀 보태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보태준다는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엔 병실 아주머니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어머니 옷도 빨아주고 과일까지 깎아줬어요. 엄마, 이건 비타민이에요. 챙겨 드세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눈이 시큰했어요. 제 옆에 놓인 빈 의자가 유난히 커 보였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어요. 금액을 보고 잠시 숨이 막혔어요.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하겠더라고요. 병원 사무실 직원이 보호자 서명도 필요하다고 해서 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병원비 결제 서명이 필요하대. 그런 거는 어머니 주민번호로 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갈 일은 없어요. 그래도 서류에 보호자 란이 있어서 말이지. 요즘은 다 전산으로 처리돼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엔 유난히 잠이 안 왔어요. 병실 불빛이 눈에 시려서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었죠.
간호사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고 나면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그 정막이 참 낯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병원은 달랐어요. 밤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에 퇴원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의사가 퇴원 후엔 일주일 정도 더 누워 계셔야 한다고 했어요. 누가 데리러 오는지 묻더군요. 저는 아들이 올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사실 아들에게 말은 아직 못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퇴원해야 한대. 벌써요? 그럼 집에 가시면 되죠. 의사 말로는 혼자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보세요. 거기서 쉬시다가 나으시면 되죠. 그 말이 그렇게 서늘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다 요양원 가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상하게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데 그게 꼭 제 마음 같았어요. 희미하고 불안했죠. 그래, 이젠 나도 짐이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퇴원날 아침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보호자는 언제 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조금 늦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병원 직원이 택시를 불러줬어요. 퇴원 서류를 품에 안고 혼자 병원 문을 나설 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 바람에 손끝이 시리게 떨렸어요. 퇴원하던 날 택시 기사분이 저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집 문을 여는 순간 싸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창문을 오래 닫아둬서 그런가 봐요. 불도 꺼져 있었고 밥솥엔 지난번 밥이 굳어서 딱딱하게 말라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짐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는데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무릎이 여전히 잘 안 펴졌어요. 의사가 말한 대로 쉬어야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죠. 밥을 해야 하고 물도 길어와야 하고 빨래도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 뭘 먼저 손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밥은 라면으로 때웠어요. 이틀째 되는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퇴원은 잘하셨어요? 응, 잘했어. 그냥 조금 아플 뿐이지. 다행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전화는 3분도 안 돼서 끊겼죠. 저는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놨어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가 닭장 문을 열었어요. 닭들이 몰려 나오며 모이를 쪼아 먹었죠.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사람 대신 닭들이 제 곁을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닭 모이를 담던 바가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어요. 허리를 숙이려다 통증이 와서 그대로 멈췄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점심때쯤 동네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퇴원했다면서요? 이제 좀 괜찮아요? 하시며 국 한 냄비를 건네줬어요. 혼자 있으면 밥하기 귀찮죠. 이거 좀 드세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목이 메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남는 걸로 했어요. 걱정 마요. 그 국을 한 숟가락 뜨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람 정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죠. 며칠 동안은 아주머니 덕에 밥을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을 청했죠.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목소리가 마치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참 쓸쓸하더군요.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빨래를 널다 미끄러진 적도 있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그날 밤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괜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 또 말았어요. 전화를 걸면 미안해하면서도 병원비는 정리됐냐고 물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더 서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참고 넘겼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리 통증은 조금 나아졌어요. 대신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예전엔 하루가 짧았는데 요즘은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시계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느리게 가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가족 예능을 하더군요. 아들이 엄마한테 깜짝 선물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껐어요. 방 안이 갑자기 적막해졌어요. 밖에선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런 날이 있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차가웠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마음 같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요. 며칠째 비가 오더니 햇빛이 들었죠. 저는 마당에서 닭장 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날 좋을 땐 어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데. 그때였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간 또 보험인가 싶었죠. 그래도 이상하게 번호가 낯익은 지역 번호라 받아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이 땡땡산 밑에 사시는 이 어르신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예, 그런데요. 저는 읍내 부동산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어르신 산 및 논 옆에 있는 선산 있잖아요. 혹시 그 땅 아직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대대손손 지켜온 산이었어요. 그거야 우리 집 산이죠. 왜요? 요즘 거기 개발 계획이 좀 있어요. 도로가 새로 난다고 해서요. 그 근처 땅 주인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매각 생각 있으신가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산은 우리 집의 자존심이었거든요. 돈이 없어도 그 산만은 팔면 안 된다고 남편이 늘 말했어요. 우린 산이 곧 집이고 조상이고 우리 뿌리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산은 팔 생각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어르신. 이번에 도로가 뚫리면 그쪽은 가격이 몇 배로 오를 겁니다. 혹시라도 팔 마음이 생기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몇 배로 오른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몇 배 그게 얼마나 될까? 그 돈이면 병원비도 갚고 닭장도 새로 짓고 집도 고칠 수 있겠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너 혹시 부동산 아는 사람 있니? 부동산이요? 갑자기 왜요, 어머니? 어제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우리 산 쪽이 개발된다나 뭐라나. 개발이요? 어디서 그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읍내라던데 뭐 도로가 난다고. 그 말을 듣자 며느리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런 전화는 사기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 예, 절대 아무 종이도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찾아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기일 수도 있다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도로가 생긴다 가격이 몇 배로 오른다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을 두드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말 그 남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흰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말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문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은 친절하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박부동산 대표 김대박입니다. 아니, 진짜로 도로가 난다고요? 예, 벌써 도면 다 나왔어요. 읍사무소에도 공람 올라갔어요. 아드님께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는 서류와 개발 계획 지도를 꺼내 도면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우리 산 밑으로 도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제야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어르신, 지난번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근처까지 온 김에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정말이라면 그건 남편도 상상 못했을 일인데.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은 이런 기회 잘 안 옵니다. 어르신이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제가 혼자서는 그런 결정을 못해요. 아들하고 상의해야죠. 그럼 아드님 연락처 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결정을 맡기려는 듯한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방 안전등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정말 도로가 나는 걸까? 그러면 우리 인생도 좀 달라질까?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엔 이상하게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부동산 사람은 두세 번 더 전화를 했어요. 도로 공사 일정이 확정됐다느니, 인근 땅 주인들이 이미 계약을 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흘렸죠. 저는 그때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갈게요. 그래? 무슨 일로? 그냥 얼굴도 뵐 겸요. 어머니도 심심하시잖아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평소엔 명절 아니면 전화 한 통도 없던 애였죠. 그날부터 저는 괜히 마음이 분주했어요. 닭장도 치우고 냉장고도 싹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집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주말 아침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앞에 섰어요. 검정 승용차. 아들이 타고 있더군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저렸어요. 그래, 잘 왔다 애는. 오늘은 집에 놔두고 왔어요. 주말엔 학원 있어서요. 며느리는 트렁크에서 과일 상자와 보자기에 싼 반찬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집에서 좀 가져왔어요. 웬일이니 이런 걸 다. 어머니 생각나서요. 도시락 반찬도 같이 좀 해봤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눈빛은 자꾸 제 얼굴을 훑었어요. 무슨 말을 꺼낼지 망설이는 사람처럼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난번에 부동산에서 전화 왔다면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사람이 도로가 난다고 그러더라. 엄마, 그런 건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도면까지 보여주던데?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진짜라면 그 산도 꽤 가치가 있겠네요. 아들은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 산명의가 아직 어머니 이름이죠? 그럼 내 이름으로 돼 있지. 혹시 서류 같은 건 잘 보관하고 계세요? 응, 안방 서랍에 있지. 순간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들은 괜히 기침을 했어요. 엄마, 그거 저희가 한번 봐드릴까요? 요즘은 등기 같은 것도 복잡하니까. 아니야. 그런 건 아직 괜찮아. 그 뒤로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해졌어요. 멀리서 매미가 울고 부엌 시계 초침만 똑딱거렸죠.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바쁘다 보니 자주 못 와서요. 그래도 마음은 늘 걱정돼요.
그래, 바쁜데 뭐.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욕심 없지.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싸하게 식었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집안 곳곳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집 지붕은 아직 그대로네요. 비 새면 안 되는데. 작년에 아는 사람 불러서 고쳤어. 다행이네요. 근데 산 쪽은 요즘도 자주 가세요? 아니, 다리 다친 뒤로는 잘 못 올라가.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지. 그녀는 짧게 아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향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웠죠. 그날 저녁 둘은 서둘러 올라갔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오래 있다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차가 떠난 뒤 마당에 서서 먼지를 바라봤어요. 그 차가 길 끝에 사라질 때까지요.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상하게 더웠어요. 손바닥에 남은 감정이 뭐라 표현하기 어려웠죠. 서운함인지 허전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엉켜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전화 한 통이 또 왔어요. 이번엔 부동산 남자였어요. 어르신, 아드님이랑 통화했습니다. 아주 현명하시더군요. 다만 결정은 어르신이 직접 하셔야 돼요. 내일 한번 뵐까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들이랑 통화했다고? 언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끝이 떨렸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시계처럼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마치 뭔가가 틀어졌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전화가 잦아졌어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안부를 묻듯 전화를 했죠.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요즘 허리 괜찮으세요?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던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그저 반가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통화를 마칠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대화의 끝에는 언제나 그 말이 붙었거든요. 그 산은 아직 아무한테도 안 파신 거죠? 며느리는 어느 날 직접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번엔 진짜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그녀는 앉자마자 노트를 꺼냈어요. 부동산하고 계약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대요. 읍사무소 가실 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게 좀 어려워서 고민이었어.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 돈 받으면 병원비 걱정도 없고 생활도 좀 편해지잖아요.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오래 바라보니 눈빛이 마르더군요. 진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저 담담히 차를 따랐어요. 그래, 나중에 다 정리되면 말해줄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산 팔아도 돼?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돼? 사진 속 얼굴은 늘 그랬듯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마치 웃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부동산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계약서와 서류가 한가득이었죠. 어르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이제 어르신만 남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도 마음 정했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드님도 기뻐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아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남자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번엔 제 일은 제가 결정하려고요. 그는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오늘은 아니겠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왜요? 조건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동안 참 오래 기다렸으니까 하루쯤 더 생각해도 되겠죠.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등기권리증, 결혼사진,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는 제가 손수 쓴 거였어요. 너희가 원하는 게 이 산이라면 가져가도 좋다. 하지만 그 전에 나라는 사람도 한 번은 돌아봐줘라. 이 산은 내 아버지의 피고 내 젊음이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 안에 고이 넣었어요. 그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닭이 울기 전 부엌으로 나가 창문을 열었어요. 안개가 자욱했어요. 멀리 선산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은 꼭 같이 가요. 부동산 대표도 기다린대요. 그래. 내일 보자.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읍내에 나가기 전에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 계약 미루기로 했어요. 예. 어르신, 그럼 아드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알겠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부부가 부랴부랴 내려왔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취소하셨어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 어머니,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희는 늘 현실적으로 살았지.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한번 읽어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편지를 읽던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투를 접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도와줄 때보다 나를 잊었을 때 더 많이 배웠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그날 밤 마당에 나와 선산 쪽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산등성 위에 내려앉아 있었죠. 그 아래 묻힌 남편의 묘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야 마음이 좀 시원하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잔잔히 들렸어요. 그 소리 속에 지난 세월의 서름이 서서히 흩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고요한 평안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항상 사연을 소개하지만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문제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